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4장 선형방정식의 해법과 응용에서 2절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선형방정식의 응용 분야에 관련된 것입니다. 4장 1절은 지난 시간에 했었고 4장 2절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선형방정식의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11번 보시면 경제학에서 종종 나타내는 모형 중에 하나인 레온 TF 의 입출형 모형이 있다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12번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학이나 수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다 방정식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선형 방정식을 행렬로 이용해서 풀면 쉽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요 A라고 하는 행렬과 그다음에 X라고 하는 요 점입니다. 이건 A, B. 이렇게 있을 때 이 행렬에다가 이 X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이 결과물은 어떤 것인가? 즉, 이 행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처음에 입력되는 A, B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 요 행렬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즉 여기가 A, B면 여기는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죠. 즉 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임의의 점을 Y축의 대칭인 점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Y축의 대칭인 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이것을 아까 주어진 A라고 하는 행렬에 표시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Y축 대칭인 점에 찍힌다. 이런 얘기죠. 반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 행렬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1, 1,2,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1. 여기 4개의 점, 여기 4개의 점을 이으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요 사각형을 세타가 60인 선형 변환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선형 변환은 이렇게 공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세타 값은 회전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60도가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해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죠. 60도입니다. 이랬을 때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60도 또는 코사인 뭐예요? 3분의 파이는 얼마가 되면 2분의 1이 돼요. 그럼 사인 60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되고 루트 3은 약 1.7 얼마예요. 그래서 결국은 0.8660이라고 여기서 표시하고 있죠. 자, 여하튼 이렇게 행렬이 표시가 되고 여기에 임의의 점 4개의 점을 집어넣어서 y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일사분면에 있는 4개의 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보시면 4개의 점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던 점들이 요건 뭐냐면 여기 1,1, 2,2인데 요거는 1.366인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 정도 되고 요거는 2.2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2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0.134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예요? 2.7이니까 이 정도 될 거고 마이너스 그때는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1.8 여기 2니까 1.8이면 여기 있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그림 아마 이게 조금 그림 좀 정확하게 안 그려서 좀 모양이 틀리게 그려질 건데 요것들이 요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60도 회전을 해서 그림을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행렬, 행렬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다시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의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절대값이 그러니까 행렬식이 얼마냐면 1이 됩니다. AD-BC니까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60도만큼 회전이 됐다는 얘기죠. 선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이걸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예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죠. 그래서 이 두 점이 지나잖아요.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점을 요 식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거고 요 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3,4하고 5,6을 요 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다 만족하는 식이죠. 이 세 개가 뭐예요? 선형 방정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죠? 자, 여기 A, B, C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B, C가 0이면 0은 0이다 라고 해서 이건 직선이 아니죠. 얘가 지금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B, C가 다 0 되지는 않는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0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1장인가요? 거기서 배웠을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0인데 이쪽이 0 되면 얘가 어떤 것이 되든지 다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자명해라고 했어요. 자명해. 풀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해를 자명해요. 근데 A, B, C가 0이 아닌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명하지 않는 해를 가진다는 얘기죠. 자명하지 않는 해를 갖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요것이 0이 되면 즉 아까 식이 이렇게 행렬이 있고 여기 A, B, C가 있고 요게 0, 0, 0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여기 행렬식이. 왜냐하면 요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즉 여기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A라고 하고 X하고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역행렬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역행렬 곱하기 A, X는 A의 역행렬 곱하기 0이에요. 요거는 항등행렬, 즉 1이니까 X는 요건 어떤 수에다가 어떤 행렬과 0행렬을 곱해주면 0행렬이 되죠. 즉 결국 X의 0인 거예요. 0이면 이건 뭐예요? 자명해죠. 자명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명해를 안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명해가 아니라 비자명해를 갖는다고 했죠. 그 얘기는 결국은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0 돼야 돼요. 자, 이거를 하는데 이거 계산한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즉 요걸 만족해야지 얘가 역행렬 존재하지 않죠. 역행렬 존재하지 않아야지 비자명이 같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지나는 직선 요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 좌표 평면상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선분을 구하면 이게 하나의 삼각형이 되죠.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이렇게 이게 공식인데
만약에 아까 3개의 점을 주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2,6. 요 3개의 점을 주어졌을 때 그 3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아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주면 그대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화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선형대수의 예를 한번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프로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뭐가 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생성이 된답니다. 그 식이 요 식입니다. 즉 프로판이라는 게 있고 산소가 결합이 돼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물이 된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판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산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은 얼마큼인지 몰라요. 여기는 A, B, C, D로 했는데 얘는 X1, X2, X3, X4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 입력, 결합하기 전에 산소의 개수, 탄소의 개수, 수소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합되고 나서도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는 산소가 10개 있었는데 결합되고 나서 하나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프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걸 열벡터로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있는 애가 탄소,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수소, 마지막에 산소입니다. 그래서 프로판 같은 경우는 탄소가 3개 있고 수소가 8개 있고 산소는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O2는 산소만 2개 있는 거고, CO2는 뭐예요? 산소도 있고 탄소도 2개나 있고, 탄소 하나 있고 산소가 2개 있어요. H2O 뭐예요?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들의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개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프로판 가스가 몇 개 있는지, 프로판이 몇 개 있는지를 X1으로 놓고, 그 다음에 산소를 X2로 놓고, 이게 개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개수와 물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요걸 다 이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 다 000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첨가행렬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죠. 3x1, 8x1, 0x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2x2 더하기 뭐냐면 마이너스 1에 x3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에 x3 그리고 더하기 0 마이너스 2x의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x의 4 이렇게 되죠. 얘가 누구랑 같냐면 0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개의 방정식이고 앞에 있는 것들 개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돼요? 3,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8, 0, 0,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0이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개수한 행렬이고, 물론 여기 뒤에 이게 있으니까 0, 0, 0은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행사다리꼴을 만들어 버리면 x1, x2, x3, x4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지수가 지금 4개죠. 미지수가 x1, x2, x3, x4 4개예요. 근데 식은 3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n 곱하기 n이 아닐 때는 방정식이 작게 되면 어떤 특정한 문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즉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형 시스템을 이렇게 첨가행렬을 만들고 여기 이렇게 행사다리꼴을 만들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1, x2, x3, x4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 4-5와 같이 4개의 일방 통행의 길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교차점에서 이런 교차점에서 유입되는 교통량과 빠져나가는 교통량을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A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니까 x1 더하기 450이 들어와요. 그럼 나가는 거는 610이 나가고 x2가 나와요. 610 더하기 x2 이렇게 되는 거죠.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는 얘하고 얘죠. 640 더하기 x4. 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x1하고 얘죠. 그래서 x1 더하기 310.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뭐예요? 4개의 방정식이 되죠. 4개의 방정식이 됩니다. 선형 방정식. 자, 그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첨가 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행사다리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건 A 교차점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어차피 들어오고 나가는 게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첨가행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행사다리꼴 만들고 나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4-19번 문제. 자, 4-19번 문제는 네트워크입니다. 오후 3시간경 1시간당 통과하는 자동차의 교통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일방적인 흐름 패턴을 결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B라고 하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오는 것과 이쪽에서 오는 것을 합치면 얘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273페이지에 있는데 x2 더하기 x4가 300 더하기 x3가 되는 겁니다. 자, D는 뭐예요? D는 들어오는 건 x1인데 x1하고 x3인데 나가는 거는 60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요거 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방정식을 결합을 하고 정리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개의 선형 방정식을 가지고 행렬을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1, 1, 0, 0, 0, 800. 그 다음에 0, 그 다음 1,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여기 1, 1, 여기 0, 0, 0. 그 다음에 0, 0, 0, 0, 1.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네요. 그 다음에 0, 0, 1, 0, 0. 자, 그리고 여기 300, 500, 600, 400이 여기 있는 값입니다. 이것을 행사다리꼴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모르는 게 5개인데 식은 4개네요. 그러면 뭐예요? 유일한 해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식은 그러니까 미짓은 5개인데 식이 4개밖에 없을 때는 여기 아무거나 하나를 딱 잡아요. 보통 맨 마지막 걸 잡습니다. x의 5를 t로 넣으면 x의 4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t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역대입법을 취하면 x1, x2, x3, x4, x5까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거고 여기서는 이걸 t로 놓으면 얘가 다 t가 되겠죠. 예,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연속적인 시간 간격에서 상태 벡터를 확률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행렬을 추이 행렬이라고 하고 상태 벡터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K가 이제 시간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증가된 시간에서는 P 곱하기 그 K의 상태 정보를 곱한 결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어느 도시에 2010년도에 인구가 60만 명이었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도시에 사는 인구의 95%는 그대로 거주하고 5%가 이주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95%는 남고 5%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3%가 이사를 가고 95%는 그대로 남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내에 있는 사람들이 5%니까 비율이 좀 더 크죠. 그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온 사람들은 3%라는 얘기죠. 똑같은 수라면 계속 2%가 계속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그 추이행렬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뭐냐면 교외 바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3%는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여기는 도시로 가는 거고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교외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행렬을 만들면 그리고 x0라고 하는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이걸 곱해서 나온 결과가 결국은 자 1년 지나고 났을 때의 인구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렬이고 추이 행렬.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초기 값. 현재 인원수 가지고 1년 뒤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P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년 10년 후에 몇 명이 남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자 마르코프 체인은 투표 성형에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정당 번호입니다. 1정당에 3개의 그룹이 합쳐서 채워지고 2정당에 3개의 그룹이 채워지고 3정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정당의 이 부분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은 30%, 이 지역은 10%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의 결과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1정당 찍었던 사람이 다시 또 1정당 찍을 사람이 60%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정당 2를 뽑았던 사람이 다시 할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정당으로 뽑을 건지 1정당으로 옮길 건지 2정당으로 3정당으로 옮길 것인지가 표시된 겁니다. 2정당 찍었던 친구들이 50%는 1정당으로 가고 20%는 3정당으로 가고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XK라고 하면 K번째 라는 뜻이에요. 1, 2, 3은 뭐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지지한 정당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T가 0일 때 이때는 모든 유권자들 1만 지지해요. 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템포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1정당 지지했던 건데 한 템포 지나고 나면 60%가 지지하고 30%는 10%는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텀을 갈 때는 앞에 첫 번째 텀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다시금 열백들을 곱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P의 n승에 뭐예요? X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뭐가? x의 n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유권자들이 정당 1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계속 하면 자 57%를 지지하는 거고 이 정당으로 옮겨가는 거는 26.84 요거. 그 다음에 3전당을 지지해. 요거는 3번 그죠? 3번 텀을 지냈을 때 이렇게 이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예제 4-22번 문제. 자, 암호 해독에 있어서도 코드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파벳에다 숫자를 부여해서 그 메시지를 정수의 열로 보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end mone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S가 5, 여기 순서대로 이게 S가 5를 나타내고 E가 8을 나타내고 Y가 3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보내는 메시지고요. 메시지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숫자로 바꿨고요. 그래야지 행렬 계산이 되니까. 요게 이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줘요. 메시지를 키에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 이걸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B는 뭐냐면 아까 send money라고 하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가 쭉 길게 돼 있었습니다. 요거를 행렬의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게 이게 키예요. 키도 행렬이고 메시지도 행렬이면 이 두 개가 이제 행렬로 행렬 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결과 얘가 바로 암호문이 되는 거죠. 암호문이 되고 암호문을 보는 거는 이렇게 얘가 순서대로 메시지를 만들었으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요. 그럼 얘가 바로 코드화된 메시지 암호문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아까 나온 코드화된 메시지 즉 암호문입니다. 암호문. 그럼 수신자가 암호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 키 있잖아요. 키의 역행렬입니다. 역행렬. 즉 아까 키가 이렇게 있었으면 키에다가 메시지를 곱해요. 그러면 결과가 암호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키의 역행렬 이걸 구한 다음에 암호문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죠? 수신자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C는 뭐라고 했어요? KM이라고 했죠. 근데 얘랑은 계산되면 I 항등행렬에 대해서 결국 M만 남아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복호화입니다. 이게 복호화가 가능한 거는 암호문이 있고 키를 A하고 B가 나눠 가졌다고 했을 때 B가 이 키의 역행렬 계산을 해서 이미 사전에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암호문을 보내줘도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자, 전류의 흐름이나 전압을 구하는 방법 중에 키르흐호프라고 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회로상의 임의의 점에서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 합과 같다. 이게 전류 법칙이고 임의에 닫힌 회로에서 모든 전압의 합은 가해진 기전력과 같다. 이게 전압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겠죠. 그죠?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는 P점에서 전류는 나가는 전류하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똑같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전류는 I1이고 나가는 전류는 I2 플러스 I3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전압은 여기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16이라고 했죠. 여기서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전압은 뭐예요? 공식이 V는 IR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6V고 여기는 I가 뭔지 몰라요. 근데 I2 곱하기 2 Ampere. 요것이 바로 16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i3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i2는 8이 되고 i3는 4가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하니까 i1은 얼마가 돼요? 12가 되는 거죠. 자, 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B 지점에서의 전류를 보시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아야 되니까 I1은 I2 플러스 I3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이 전압과 동일해야 됩니다. 즉 20 I1 더하기 10 I2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 5V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방향이 반대예요. 즉 5V가 뭐냐면 5V가 자 여기 보시면 10I2 빼기 10I3 여기는 반대 방향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5V가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으로 해서 즉 선형 방정식이니까 선형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요건 I1, I2, I3니까 여기 상수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이거는 뭐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이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I1이니까 여기 20, 여기 10, 여기 0이고 여기는 5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0이고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첨가 행렬로 표시해 놓고 I1, I2, I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첨가 행렬을 가지고 행사다리꼴로 바꿔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I3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죠. 역대입법을 이용해서 I2, I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방정식의 생활 속에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어진다 라는 정도만 아시고, 실제로는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어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선형 시스템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